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근데 일단 그 아까 뭐 다자간 협약이라 그랬잖아요. 육자 협약이라 그랬죠. 네.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듣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뭐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쪽에서 네. 시행사에서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정대로 그 스케줄대로 공사를 공기를 못 지켜줬다.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해지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데 그 육자간 협약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도 일종의 이제 그 중에 입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니 수분양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한 셈이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약서에 제 이름도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대표자에게 이 위임한다는 서류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 들어간 거기에는 혹시 그 조금 늦었지만 기다려주고 뭐 돈을 잘 내겠다 이런 쪽에 약속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협약서의 내용을 저는 지켰습니다. 거기서 협약서의 내용을 있냐고요, 없냐고요? 네? 있냐고요, 없냐고. 그러니까 요거를 해지하려 그러면 네. 해지 사유는 요거 늦게 공사를 했으니 약속보다 훨씬 늦게 공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약속이거든요, 이 분양계약서도. 네. 약속인데 그 약속에 더해서 네. 이런 약속 이후에 네, 협약서에서 내가 조금 기다려주마. 네. 내가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네. 기다려주고 돈을 잘 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또 하신 셈이잖아요. 내용이 있다면. 그러네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장애물이 다시 저한테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시면.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늦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협약의 내용을 네. 좀 더 이렇게 면밀히 보셔가지고 네. 과연 내가 요런 정도로 약속을 했지만 네. 그 늦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1,500만 원을 그때 그래서 잔금 공사를 위해서 수분양자들이 해줄 건 뭐냐 그래서 잔금 3천 중에 1,500을 내주라 이게 걸려 있었어요. 다행히 중도 3차전은 안 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남은 잔금 3천에서 1,500을 미리 내주는 그 조건이었어요. 수분양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줬거든요. 그걸 내주고 준공까지 이제 뭐 누구는 뭘 양보하고 누구는 뭘 양보하고 양보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말씀 주신 대로 다시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제가 전문가분이 누가 위임을 해서 봐주실지 모르지만 그분도 거기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뭐 상담을 하고 제가 답을 드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협약서 부분이 그 우리가 계약 해지하는데 이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단편적인 거니까 팩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 전략 자체는 계약을 이제 그 해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계약 해지자가 있고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생각을 올바르게 한 게 아니고요. 틀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계약 해지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같이 협력해서 그 이 준공을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우리 선생님이 뭐 계약을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이제 계약 해지하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 해결 안 되면은 준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또 궁금하시겠네. 그런 건 네 말씀드렸고 그럼 제가 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뭘지 그거를 좀 잡고 싶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자꾸 애매해서 일단 뭐 지급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뭐 우선적으로 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고 하시면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가장 일반 시행사 상대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채권 가압류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방법이.
신탁 채권 가압류. 이전 듣기 채권, 뭐 신탁 채권, 네. 뭐 이런 것들. 그게 그것도 여러 번 말이 나왔었는데 다들 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신탁사에서도 뭐 그게 되겠냐, 뭐 그거 뭐 자기들 신탁은 저랑 채권자랑 채무자의 거리고 신탁자는 제3자인데 우리가 뭐 그걸 내게 할 만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진 않을 거다. 아니 그 신탁사를 상대로 돈을 내라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 약간 이제 채권 가압류 구조를 좀 이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돈 받아야 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근데 시행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이라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신탁 사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행사가. 네. 그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처럼 못 등본에도 그래요. 그렇지, 못 덤비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는 안 되는 거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는 안 되는 거고. 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권 가압류라고 하는 거는 그 시행사를 채무자로 하고 그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그런 형태의 제3채권. 제3채무자라고 해서 신탁사로부터 뭔가를 채권적으로 받을 권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때 그 얘기가 분명히 저희가 어떤 준공 과정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지? 오피스텔이 아직 가건물이라 지금 그것도 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식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호수도 나오고 그 정확한 그 어떤 뭐랄까 재산적 가치가 있을 때부터 돼야 되는데, 그것도 감정이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 가압류로서의 어떤 형태로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부동산 가압류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신탁 사업이 아니라 시행사가 직접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기 건축주 내지 사업 시행자가 시행사가 되어 있거든요.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도 시행사로 되어 있고. 근데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게 한 90%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하지만 준공도 아직 안 나고 그다음 등기부도 안 만들어지고 건축물 대장도 안 만들어졌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채권자로서 대신 등기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 그러면은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등재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릴 등기부가 없잖아요. 아직 없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럽니다. 등기부 만드는 것을. 대위 등기 신청이라고 그러는데 등기를 대위해가지고 하는 것은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유리창 끼우고 했다는 거 보니까 공사 외관은 형성된 것 같거든요, 거의. 건물 뼈다귀 내지 이렇게 마감 공사로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위 등기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래봐야 그게 신탁사로 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탁사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신탁사로서는 우리가 신탁사를 상대로 해서는 부동산 가압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신탁사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는 실질 채권자가 되는 거는 당장 중요한 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서 방향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신탁사를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그러니까 채무자를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가압류. 들어가면은 그 후의 과정에서 로드맵을 짜면 신탁사는 당연히 항소하겠네요. 신탁사는 항소할 것도 없죠.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라 그 아까 채권 가압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채권 가압류는 되긴 되는데요. 그게 완전치가 않아요. 이게 신탁사가 뭐 항소하고 이런 게 아니요, 뭐 준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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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만 가능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떤 채권에다 가압류를 하냐면은 네. 시행사가 신탁사로부터 나중에 이전 등기 받아올 자기 몫을, 네. 자기 몫의 부동산 네. 이런 것들을 시행사한테 주지 마라. 네. 이전 등기해 주지 마라. 네. 또는 나중에 신탁하게 되면 뭐 이런 그 수익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가압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근데 중국 날짜가 도래돼서 만약에 걸어놨는데, 그건 7,700에 대한 걸은 거고, 중국 날짜가 도래해 올 거 아니에요. 그 공판도 뭐 이거 생기게 되면. 그럼 중국 날짜 올 때 4,000, 그럼 신탁산에 4,500을 이제 내라라고 할 텐데, 그럼 그거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상계 문제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상계가 그때 가능하냐. 그걸 여기다 결부시켜 꽂아놓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상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그 이제 직접 납부, 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고 다른 걸로 한 건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계가.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행사한테 받아야 되는 것은 가압류로서 해결을 하고 신탁사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신탁사 차장급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가능한 방법은 하나가 유일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신탁사 쪽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신탁사는 해줄 수 있대요. 무슨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 가보면 알잖아요. 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리고 근데 이제 가라 저한테 하더라도 자문을 구하는 것,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네. 재판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네.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 자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금 힘들어 보일 것 같다 이 말이죠. 제 의견은, 제 소견은.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풀 방법은 신탁사가 이제 저 불쌍해 보이셨는지 안타깝다고 자기는 함구해 줄 테니까 일단은 요거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그 자기는 상관없는데 그 시행사한테 시행사가 허락하고 시행사의 제일 1순위권자인 동부만 동부저축은행에서만 이걸 상계를 허용한다는 그 입장표만 해주면 신탁사에서는 해주겠대. 아, 그럼요. 근데 동부가 과연 그걸 허락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동부가 기업이 개인이면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데 기업은 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대신 시도는 해보라고 그나마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네, 얘기한다. 신탁서로서는 다 그렇게 이제 책임을 그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우선 수익자다. 아까 그 동부저축이거든요. 그쪽 허락받아오면 해줄게. 그게 항상 답이에요. 신탁사들.